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종호고요. 닉네임은 현백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이제 무료강의 들으셨을 때 목소리로만 잠깐 뵀다가 이제 뭐 주된 강의는 선생님께서 뭐 해주실 거고 다 이제 내용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해주실 건데 저는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낙찰을 받으시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또 선생님의 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 자리가 이렇게 흔치 않은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일단은 이제 경매랑 공매 투자에 관련돼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만들었고요. 했는데 뭐가 됐든 경매나 공매를 투자를 할 때는 그 목적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남들이 그냥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혹은 뭐 경매를 하면 그냥 부동산을 좀 싸게 살 수 있대 뭐 이 정도의 수준이라기보다는 내한에게 명확한 어떤 목표 내가 얼마까지 어떤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 그게 분명히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경매 목적 안에서는 단기 차익으로 실현해서 내가 이거를 계속적인 사이클을 돌려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시드를 만들어서 다음 진행을 스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부동산 탱크트리에는 처음에는 뭐 내가 지금 집을 보유하고 계신데 집을 상급지로 더 이동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과 시드를 모아서 뭐 나중에는 빌딩을 산다든가 빌딩을 재건축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거기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또 경매로서 밟아가시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자기의 목적 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거 아니면 번듯한 내 집 마련, 똘똘한 한 채도 이제 제가 썼는데 요거는 이제 똘똘한 한 채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 보면은 내 집을 사거나 내가 무언가 사려고 했을 때 나에게 이제 물어보고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제목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또 안정된 월세 수입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자본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자본가는 보통 자기의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도 돈이 계속 흘러나오는 걸 이제 생각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랬을 때 이제 월세 수입은 내 노동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방향성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경매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진행을 하려면 나한테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앞선에 이제 앞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개인에 대한 속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 소득은 얼마나 정확히 되며, 내 소득에 의한 대출은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보유주택수라든가 대출 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여건으로 작용을 할 거고 또한 자본을 하면 계속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 요즘 들어 더 심하죠. 자본을 하면 대출 쪼인다는 기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제 아파트 낙찰 받은 거 최근에 아파트 낙찰 받은 걸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현재 1금융권은 이미 다 대출이 조여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2금융권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진행하려고 했던 게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를 통해서 대출 진행해서 잔금 납부를 하려고 했는데 대출 한도가 올해께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나오질 않아요 대출이. 그래서 제 2금융이 다른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모기지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빨리빨리 따라가고 캐치하지 못하면 오히려 낙찰을 받고도 낭패를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실행하시기 전에 서로 알아보시고 모르는 부분은 얘기하시면 서로 커뮤니티가 공유가 되면서 그런 낭패는 좀 나으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제가 무료 강의 그거를 보는데 그 채팅창을 보고 있었는데 질문이 너무 많으신 부분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 매매 사업자, 법인 사업자, 그다음 세금 관련된 거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요. 제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세금을 그냥 많이 내고 싶지는 않아요. 적은 세율로 많이 내고 싶어요. 이게 무엇은 차이냐면요. 100만 원을 번 사람이 200만 원을 번 사람이 있고 500만 원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세금을 100만 원씩 냈어요. 그러면
저는 500만 원을 벌고 1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리예요. 낮은 세율로 여러 개를 많이 내서 100만 원을 채운 거예요. 200만 원을 벌었으면 50%를 뜯겼죠, 세금으로. 이 사람은 세율 조정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특히 아파트 많이 하실 텐데 단기로 해가지고 비사업자로 진행이 돼서 개인으로 가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1년 안에 매도를 단기 매도를 하시면 77%가 뜯길 텐데 2만 원인데 그럼 100만 원 벌면 77만 원을 세금 뜯어간다는 소리예요. 너무 심하죠. 네, 저는 그렇게 세금 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인트는 뭐냐면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세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죽어서 제 무덤까지 쳐오는 게 세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랑 비사업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 개인 내외사업자에 대한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 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세금이다. 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한 가지 여기 보면 개인 매매 사업자가 있잖아요. 혹시 여기 자영업하고 계신 분 계세요? 자영업하시면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매매로, 그러니까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부동산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자를 내신 거예요. 근데 보면 개인 사업자잖아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처럼 까다롭게 따로 이제 돈을 함부로 출금을 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게 없는 것 뿐인 거지. 개인 사업자로 하시면 이 사업자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따르죠. 방향성을.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시게 될 텐데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가 다음 편에 보여드릴게요. 자신에게 유리한 매수 매도를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보시면 비사업자는 양도소득세를 받고요.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영향을 받고 법인은 매매사업자로서 법인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0%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왜 77%라고 했냐면 여기 주유세를 같이 포함하면 이제 10%가 더 과하니까 77%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 6에서 45% 이 구간은 뭐냐면요. 요거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쉽게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집을 사고 팔으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 양도소득세 기본으로만 먼저 내요. 기본으로만 먼저 내고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내가 썼던 영수증을 모두 다 넣어서 세금을 정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세금을 다 정산을 해도 77%보다는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를 내고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하는 건데 근데 이 중과세율은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이 중과세율은 우리가 중과세율은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잘렸는데 중과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조정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중과세율을 개인 사업자도 매매 사업자도 맡게 돼요. 그래서 중과세율을 맡게 되면 이 세율과 이 세율을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개인 매매 사업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개인 매매 사업자가 별로 유행을 못했냐면 조정 지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부터 시작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조정 지역을 싹 다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중과세율을 맡겠죠. 그러면 얘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매매 사업자가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조정 지역을 싹 다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가 각광을 받는 거예요. 다만 공무원에 따라서 이 부가세 부분 때문에 1년에 한 채를 사고 두 채를 팔아야지 매매 사업자를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건 부가세 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몇 채를 살고 몇 채를 파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 개인 매매 사업자는 쉽게 내실 수 있는 거니까 아파트 단기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신다면 거의 필수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는 법인으로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세율만 놓고 보면 되게 싸 보이잖아요. 근데 주택은 20% 추가가 붙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 세율을 더하고 이 세율을 더하면 비슷비슷해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법인은 법인대로 주택을 구매할 때 제한이 많이 따라요. 취득세도 무조건 12% 내야 하고 그리고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요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짝만 말씀을 드리고 하시는 과정에서 개인마다 생길 수 있는 트러블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해가면서 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세무사나 이런
이제 세무 쪽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려면 오늘 밤을 새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포인트는 무조건 부동산 매매를 하면 세금이 발생하는데 그 세금을 적게 내려면 개인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법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세금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나 그 법인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굳이 지금은 법인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요것만 포인트로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다음번에 이제 제가 앞선에 말로 설명드렸던 걸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양도소득세 구간을 적용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 혹은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안에서 주택을 팔게 되면 기본세율 플러스 중과세율로 추가되기 때문에 77%의 세금을 맞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개인 매매사업자를 했을 경우에는 개인과 똑같지만 이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세라는 것이 있어서 중과세율과 기본세율 중에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는 있으나, 당연히 중과세율이 있을 경우에는 더 높기 때문에 중과세율은 더 많이 중과했다는 얘기니까 비교해서 높은 걸 내겠지만 어쨌든 중과세율이 있을 경우에는 더 높은 세금을 중과세율로 납부를 한다라는 거고요. 지금처럼 조정지역이 적거나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된 경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고, 예정신고 시에는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납부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금은 무언가를 진행을 하고 살고 팔았을 때 내는 거니까 아직은 낙찰받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요것들은 진행하게 될 때 그때 세금 신고를 할 일이 생기게 되고,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가 생기게 되면 그때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내가 매매 계획이 있다라고 하고 아파트를 단기 수익으로 매도를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개인 매매 사업자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법인은 기본 세율은 낮지만 현재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주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20%를 중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기본 세율에 20%를 더 중과하고, 법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돈을 막 갖다 꺼냈을 수가 없죠. 내 회사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주택 투자에 대해서는 큰 이점은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건 있어요. 내가 소득이 너무 많아. 그럼 아까 이제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셨는데 종합소득세 요율 구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간의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내가 번 거에 비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 전환을 그때 가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해서 법인 전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빌딩을 뭐 여러 개 있거나 상가를 여러 개 있어서 월세 수입이 막 여기저기서 막 들어와. 그러면 수익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지니까 그때 법인 전환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으로 하면 상가라든가 빌딩 같은 거 대출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민하시는 거고, 지금은 단기 매입이라든가 단타를 치시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매매 사업자를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경매 진행 순서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온 건데요. 이 과정 중에 저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고 생각하면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에 굳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강의라든가 포인트 찍어주는 게 첫 번째로는 여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여기에서 뭐냐면, 자, 물건적 관계라든가 채권적 관계, 현장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서류를 먼저 볼 줄을 알아야 이 물건이 정확한 물건인지, 그리고 적정한 가격인지. 우리 그 보면은 이제 등기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모르면 아예 권리 분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맞게 입찰을 해야 될 물건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뛰어야 되는데 걸음마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권리 분석 단계고요. 자, 이 부분이 끝나서 입찰하고 낙찰받는 건 쉬워요. 입찰하고 낙찰받는 건 제가 높게 쓰면 그냥 돼요. 네. 근데 높게 낙찰받으면 수익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경쟁력 있고 적정한 가격에 이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낙찰을 받으려면 뭘 해야겠어요? 이걸 잘해야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가 마스터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얻어가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행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돈을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찌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약에 용도를 못하면 어떡하죠? 뭐 이런 상황을 입찰 전에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그 단계가 2단계거든요. 입찰하고 낙찰하고 하면 이때는 이제 막 아드레날린이 막 터지거든요. 아 진짜 낙찰 받았어. 엄청 좋아요 기분이.
근데 이제 뒤에 요 부분에서 살짝 막힐 거예요. 특히 여기. 요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전주에 아파트를 하나 낙찰받았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복도식이 있고 계단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명도를 하러 갔는데 뭐 우편물을 보내도 연락처를 남겨도 전화를 안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가야죠. 갔어요. 갔는데 창문이 이렇게 있고 문이 있는 거예요. 계단 복도식이었거든요. 펜을 막 눌렀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 있는 게 들리는데. 그래서 내가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네. 그렇게 하고 띵동해서 문을 열고 이제 명도 협의를 하고 내 이사비 얼마 줄, 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비 얼마 줄 거고 뭐 어떻게 할 거다. 그다음 얘기를 하고 시간 있으면 이제 연락을 달라.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정도의 이제까지는 저는 좀 과하게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어떻게 해서 하면 되겠구나라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단기 매도로 수익낸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요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요거는 제가 2023년 3월 달에 낙찰을 받았던 물건이에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물건이고요. 여기 지금 낙찰가가 1억 2천만 원 정도 이제 받았잖아요. 1억 200. 제가 눈이 좋지만 네, 1억 200 정도. 그러니까 뒷단이 일단 자르고 대충 1억 정도 받았다고 칠게요. 요거 제가 받아가지고 바로 단기 매도로 해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냐면 요렇게 해서 팔았어요. 나중 가서는 이 표를 이제 직접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세금 정산도 해야 되고 내가 얼마를 썼는지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 케이스는 웃긴 게 어떻게 되냐면 3월달에 낙찰을 받았는데 5월달에 매도를 했어요. 5월달에 매도를 하고 세금 띄고 한 667만 원 정도 남겼네요. 제가. 네. 그러니까 한 두 달? 두 달 만에 이제 판매를 한 것 같아요. 1억짜리 아파트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고 제 실제로 들어간 원금은 한 2,600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2,600만 원 써서 뭐 680? 뭐 저는 괜찮다고 봐요. 요거는 단기로 해서 사실 한 번 할 때마다 뭐 1,000만 원씩, 뭐 2,000만 원씩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걸 다단건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자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비싼 아파트를 큰 거를 내서 한 번에 할 때마다 2,000만 원씩 뭐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저렴한 아파트를 이렇게 손봐서 또 팔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팔고 회전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요. 낙찰받고 2개월에 수리 없이 수익 내도했어요. 수리비가 없죠. 이게 왜 그랬냐면 1층이었는데요. 102호. 1층이었는데 새로 오시는 입주분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리 없이 매도가 좀 깎아서 빨리 그냥 제가 쳐낸 그런 물건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매매 사업자 말씀드렸잖아요. 매매 사업자는 자 지금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듣고 흘리시면 돼요.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굳이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본적 지출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은 처음에 예정 신고할 때 세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하고요. 수익적 지출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할 때 이 영수증을 싹 다 모아가지고 첨부해서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내 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추후에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3월달에 낙찰을 받고 여기 보시면 4월달에 이제 낙찰을 받아서 진행하고 5월달에 낙찰을 받아서 진행하고 그러고 좀 쉬었다가 9월에 또 낙찰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요때는 1등과 2등 차이 보이실까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사전에 1, 2분들과 이제 안에서 또 저희가 이야기를 막 나눴는데 제가 말씀드렸기를 자기가 낙찰가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자기 소신껏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낙찰가를 정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경매 순서 기억나시죠? 거기서 권리 분석이 끝났고 내가 얼마에 팔지를 이미 마음속으로 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밀고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격에 낙찰됐으면 내 계획대로 가는 거고 내가 생각이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가격보다 누군가 높게 썼어요. 그래서 낙찰을 뺏겼어요. 그러면 그건 내 물건이 아닌 거야. 그 사람은 용 빼는 재주가 따로 있겠죠. 그리고 내가 낮게 써서 폐차를 했다라면 그렇다면 뭔가 이제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때 사실 제가 이제 이 뒷단위를 잘라가지고 요 333으로 끝내려다가 제가 그냥 뒤에를 이제 썼는데 이렇게 된 거를 보고 제가 좀 많이 기뻤던 적이 있었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텀을 보시면 계속 수익적으로 이제 랩을 내려고 저는 이제 사업자를 냈으니까 난 사업자다라는 생각에 계속적으로 핸들을 돌립니다. 돌렸다가 제가 요 물건을 기점으로 쉬어버려요. 그래서 안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일이라든가 가게 일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다가 쉬어요. 근데 쉬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감을 잃어요. 네. 현재 부동산 시책이 어떻게 되는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낙찰가율은 얼마 정도 됐는지, 법원 분위기는 어떤지,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지 이거에 대한 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왔어요. 일기를 와서 선생님을 불렀어요. 그 감을 찾으려고. 그래서 제가 다시금 열심히 합니다. 해서 보면은 24년 7월, 8월, 9월 이렇게 받아요. 네, 이렇게 받아서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감을 찾아서 받아요. 그런데 저 같은 케이스는 원래 했었던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감을 좀 잃었던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 앞전에 폐차를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한 3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폐차를. 네, 하는데 한 10번 넘어가니까 이제 짜증이 나거든요. 이거 봐라.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네. 열받았어요. 저 열받았는데 근데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나 혼자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법원 왔다 갔다 시간과 돈만 허비하고 안 되겠다. 이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 나보다 더 나은 고수님을 찾아서 이제 뭔가 가르침을 받아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일기 수업을 신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고 멘탈도 좀 멘탈 2로 털렸던 것도 좀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건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진행 사항은 이제 추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23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잔금을 치릅니다. 잔금을 치르는데 명도는 끝났어요. 잔금 치기 전에 명도가 끝나서 이사비 좀 드리고 이미 집이 비워져 있는 상황이고 월요일날 인테리어 해서 제가 만약에 빨리만 진행할 수 있다면 가을 이사 시즌에 빼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남을지는 뭐 예상되는 금액은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니까 그건 좀 비밀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명도 협상 중입니다. 아직 이사갈 집을 못 찾으셔서 명도 협상 중에 있고 아까 제가 창문 두드려가지고 얘기했다는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요 집이에요. 네, 전주집. 요 집이었어요. 요 집에 가가지고 저기 개세각으로 해가지고 얘기해서 명도를 하는데 제가 10월 말일까지 이사를 나가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추후에 또 공유할 수 있으면 제가 공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날은 이 23명이잖아요. 인기가 아주 많았는데 이건 저 혼자 받았네요. 네, 이 물건은 이제 무료 강의 때 그 선생님께서 이제 등기를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등기에 약간 걸릴 수 있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약간 기피시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입찰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 입찰한 거 보고 조금 약간 실망했어요. 제가 사실은 최저가에 한 100만 원만 더 쓰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네. 이게 소신을 지키라고 그래놓고 제가 지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만 더 써야겠다 하고 썼다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한 명이 지금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등기에 문제가 뭐였었어요? 권리등기의 문제가 뭐냐면 이 동호수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정정 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 등기에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좀 등기부에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좀 있는데 남편분하고 아내분하고 이혼 준비 중이었어요. 이혼 준비 중이어서 아내분이 위자료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자기가 근저당을 걸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어떠한 사고를 해서 남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셔가지고 자동적으로 사별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는 근저당이 잡혀 있고, 근데 남편분이 채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고스란히 가족한테 온 거예요.
와서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분께서는 그 채무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 집을 팔면 어찌저찌 채무는 해결이 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자신한테 남는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지랖인데 제가 좀 말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명도를 하러 갔다가 상담을 해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뭐 주택공사에 지금 돼 있는 거 돈 다 갚으시고 지금 자녀가 2명이니까 다자녀 혜택을 받아서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셔라 그런 상담을 해주고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해주고 나서 뒤에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사람이 빠져나갈 토끼굴을 만들어줘야 내가 이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살고 나갈 길을 나는 이거 내 거니까 그냥 무조건 꺼져! 막 이래버리면 이 사람이 칼 물고 자살하면 어떡해 이 집에서 문제는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항상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상담하고 있는 중간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월달까지 되게 좀 비워보겠다 그런 얘기까지는 해서 명도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맵에 대해서 이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재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재자랑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하는데 저는 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기혼자니까 이제 배우자와 함께 운동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하고 화목한 가정도 하고 대부분 보면 이제 결혼했다 보니까 다 배우자가 들어가요. 나한테 오늘 밥 맛없는 거 해줬는데 그래서 애들이랑 시간도 늘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선생님도 애들이랑 그렇게 많이 놀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반성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내가 너무 못했구나 하고 반성했는데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가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결국 경제적인 부분 그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런 건 다 그냥 생각일 뿐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노후가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노후 생활비로 이만큼이 필요할 거고 여행은 가고 싶고 나 분명히 늙으면 몸 아플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월에 얼마씩 저축을 해서 얼마가 되면 언제 은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은 계획을 세워놓고 여길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길 봐야지. 1년에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저축하겠다. 그러면 저축을 하려면 내가 얼마만큼만 쓰면 되겠지. 우리가 늘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쉽게 안 되는 거 있죠. 가계부 써라. 가계부 써라고 맨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안 되죠. 저는 자기계발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침형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막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아침형 인간이 되라. 좋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지. 남들보다 빠르게. 근데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무슨 죄가 있냐는 거야. 저는 맨날 그런 논리였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출과 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내 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럼 이 날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경매 부동산을 하고 가게도 하고 뭐 열심히 소일거리도 하고 그럽니다. 자, 아까 사담으로 옆에서 이제 말씀 제가 막 정보를 했는데요. 저희 요즘에 심부름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부업도 합니다. 밤에 뭐 편의점에서 뭐 과자 사다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오거든요. 그럼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심부름 올라와요. 그럼 저는 그런 것도 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달성하를 저도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금연할 때 다른 사람한테 나 담배 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그때부터 시작이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다잖아요. 제가 오늘 깠잖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이거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너무 높게 잡았나 생각 들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이 목표에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있을 강의에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경매라는 또 새로운 수도꼭지를 틀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힘든 거 있으면 뭐 미력 하나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저희 훌륭한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많은 경매 낙찰 받으시고 1기분들은 낙찰 너무 많이 받으셔서 선생님께서 흡족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2기분들도 낙찰 많이 받으시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엄청 잘하시죠? 네. 네. 장난 아니에요. 그러네요. 저분도 한 1년 뒤에 또 보이실 것 같아요. 한 분 더 소개를 드릴게요. 태웅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뭐 강의까지는 준비 안 해주셨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주 직접 도와주러 가셨던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쌍두마차 같은 분이셨어요. 이런 지주분들이 딱 있으니까 일기가 너무 많이, 그래서 일기는 신청을 또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 수용량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반을 더 나눠가지고 1-1기라고 하는 반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거기들도 또 이분들 영향은 안 받았는데도 거기 또 이런 지주가 또 한 명 더 있어서 이렇게 잘 됐어요. 거기도. 뭐 내성적이셔서 말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은 하셨고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느끼기에는 기둥 같은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다 아까 소개하면 느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하시려면은 증명이 너무 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그 수익률이나 어떤 낙찰이나 해결하신 그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이분들한테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진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고 가다가 생기면 어떤 서류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거 하나 검토해주는 역할 정도밖에 없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돌다리 두드리고 갈 정도로 되게 신중하신 분들이니까 굉장히 멘토로서 역할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고 단톡에 들어와 계세요. 방장도 드렸으니까 클릭하면 그 대화도 개인적으로 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활용하시죠. 인사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 일기수강생 김태웅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씀 부모님이 자료를 아주 멋지게 만드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마인드맵 보고 많이 또 반성을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저는 그 실행에 옮기면서 조금 이렇게 명도나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혼자 가기도 겁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때 시간이 제가 되면은 같이 뭐 참석해서 좀 이렇게 말도 명도 좀 도와드리고 그런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배우셨어요? 첫 번째 자기들의 이야기를 오픈하는 게 원래 가장 어려워요. 제가 이런 식의 수업을 설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엔 지식 전달 위주로 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도 너무 적어요. 근데 여러분도 어떤 행동을 옮길 때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이라는 걸 실행으로 옮겨내는데 많은 선배들이 이런 거를 글로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거기서 좀 제가 얻은 것들을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따라하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쫓아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려면 아까 똑같이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람이 열정도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쁘고 해야 있는 짓을 해왔으면 안 돼요. 맞죠? 대체로 맞죠?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사람이 되셔서 이 길도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뭐 단순히 수익만 막 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쫓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두 분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또 저도 그렇게 보일지 안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자주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마인드가 좀 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혹시? 네. 이게 뭐냐면 막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지점이 있는 사람들을 마인드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다라트 같은 거를 하나 써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용쌤은 만다라트를 써가지고 온 수강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수강생분이 평생 이제 건축업계에 계시다가 굉장히 큰 사업을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용쌤을 가운데 지점에다 놓고 만다라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오셨나봐요. 그 비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닿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에 가고 싶은 게 먼저 있어야 될 일은 본인 걸 써보는 거예요. 사실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지금 종원님께서 여러분 멘토님이 이렇게 아까 써주셨던 그거 있잖아요. 맨 마지막 부분 그게 저 책상 옆에 붙어 있거든요. 이게 항상 비슷하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서 딱 있었어요. 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약간 확실히 상상을 똑바로 하고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얘기도 누차 얘기했지만 역사 얘기 성과가 엄청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항상 거론하는 겁니다. 절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노력과 열심히 효율이 너무 낮아요. 기간을 30일이나 60일, 100일로 정해주면 할 수 있어요. 특히 군생활 맥시멈 그렇게 2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2년 정도는 버티면 나갈 수 있잖아요. 희망은, 열심과 노력의 희망은 뭐냐면 그걸 더 이상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희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희생하고 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세크리파이스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 힘든 거예요. 희생만 하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이익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희생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양쪽이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지금 이제 이렇게 목표 세우고 혼자 시각화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연습하는 것 중에 배우자 막 아까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상 닿고 싶은 지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이하고 배우자가 많이 등장한다는 건 저 마음속에 아쉬움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걸 더 해줘야 되겠다는 시간적인 영향을 내야지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은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영역과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역이 뭔지를 한번 오늘 다 써보시는 것도, 제가 원래 항상 멱살반을 만들면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첫 주차 숙제는 4시간 동안 혼자 걸어보세요. 승현님도 얘기하셨나? 그렇죠. 항상 얘기했죠 제가. 모든 수업에서 얘기하는데. 왜냐면 본인을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는 시간이 거의 40, 50 될 때까지 끈 사람이 잘 없어요. 종호님 되게 독특한 케이스예요. 혼자서 엄청 고민을 하신 거죠. 사업을 혼자 하시면서 나를 알아야겠구나 하고 고민을 좀 탕금을 많이 하신 분이고, 여러분은 절반 정도의 0과 100 어디 그 사이 수준 어딘가에 있으실 거예요. 저 숫자 못합니다. 제 시청자보다 훨씬 중요한 오늘 제가 또 전달해야 될 지식들은 또 종호님 또 많이 해주셨어요 앞에.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로 지금 다 해야 되는 것이 방향이 좀 모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 매매 사업자의 세율 규관은 지금 중과세가 해제되어 있고 4개밖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압도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고, 이 4개 이외의 지역이 다 묶여 있었던 시기에는 매매 사업자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풀려 있는 시기니까 이때 이제 방향이 향방이 어떻게 갈지는 조심해서 이렇게 보라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시장 흐름 이르신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수업 초반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챌린지를 의무화 시켜버렸던 거예요. 멱살에 챌린지를 의무화하지 않았어요.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근데 왜 의무화 시켜버렸냐면, 하루에 계속 찾아보고 임장해보고 전화 돌려보는 이 시간들이 반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흐름을 잃어요. 그러니까 양주 옥정 1000만 원 남기려고 하고 있는데 1억 남기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패착이 계속 일어나겠죠. 의욕이 같이 꺾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지역을 자기가 핀포인트를 좁혀 들어갔으면 그 기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효성님은 아까 자기 이야기를 확실히 공개해 주셔가지고 엄청 좋은 걸 얻어 가신 거죠. 효성님은 지금 감도 좋고 너무 잘 살아오셨고 인생도 되게 평탄하게 흘러오셨지만 한 가지를 안 하신 게 있는데, 부동산을 만나서 보러 가신 거를 실제 대면에서 안 해보셨으니까 이것만 하시면 경험하셨던 것들이 갖고 있는 게 다 붙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 추천하는 거, 공통 추천은 산책을 4시간까지는 안 해도 해보시고 인증하시는 거 좋습니다. 특히 단톡에 인증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아까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적극 공감합니다. 담배 끊고 싶으시면 여기서 끊겠다고 말을 하시는 게 나아요. 술을 끊고 싶으면 술을 끊겠다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수혜님 빼고 나머지는 30대 초반 없죠. 통풍 약간 조심할 나이쯤 됐잖아요. 주변에 통풍약이 많이 들어요 지금. 거의 뭐 고기랑 이거 드시거나 약 맥주 드시기 때문에 친구들도 보면 통풍 얘기가 한 4-5번씩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술도 끊는 것도 한번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대체할 만한 건 뭐 무알콜로 전환을 하시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되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과하게 추천은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과하게 추천을 드리니까 개인성의 제약으로 느끼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직 많이 친하지 않으니 추천만 드리겠습니다. 밤에 걷는 거 추천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낮에는 너무 사이클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을 자꾸 뺏겨요. 그래서 한강이 특히 좋아요. 이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의 한강 같은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자 혼자 걸어가는데도 안전해야 돼요. 조명이 좀 있고. 근데 한강은 주변에 아파트가 다 둘러져 있기 때문에 전원 감시 정찰실이에요. 경찰이 안 다녀도 사고가 안 납니다. 그래서 술만 안 마시면 사고 안 나니까 한강 주변으로 해서 4시간 정도 어느 정도 걸리냐면, 보통 일반인 고폭에서 강남역에서 시작하면 마곡 방화 쪽까지 걸어가면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한 코스가 해봤으니까 이제 아는 거겠죠? 그래서 가서 너무 힘들면 이제 거기서 지하철 타고 오시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한강변에도 좋은 게 양쪽으로 지하철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자기 집 근처로 갈 수 있으니 한 번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그리고 그 4시간 걷는 동안 계속 머릿속에 생각할 건 뭐냐면 나는 누구지 하고 나는 뭘 원하십니다. 그게 다예요 사실. 그러면 아마 정원이 같은 저런 설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설계는 너무 철저해요. 저번은 딱 나와 TJ야. 그쵸? TJ야. 당연히 E형일 것 같아요. 근데 애플 거 얘기해요. 애플 것 같기도 하네요. 아까 공감도 잘하시죠.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J예요. 여기 P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모여있어요. 이기도 지금 어떻게든 이반에 지원하시는 성향 자체들이 좀 비슷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느낌 그렇죠. 자꾸 좀 매력이 있죠. 아니 일기 분들 거의 다 그러세요. 매력 있고 잘 모르시는 분 반,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 반. 근데 지금 이기는 잘 모르시는 분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딘가에서 망해본 경험도 합치면 경험도 경험이에요.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에요. 참가로 망한 경험도 엄청나게 많고 많이 벌어보신 경험도 있고 좀 신소시에 투자하신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가 쪽에서 지금 많이 수익이 안 나시고 좀 손해가 나신 분들은 이걸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도 같이 해가시면 좋겠어요. 이건 멘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결심입니다. 억 단위 이상을 순간 손실 처리하겠다라는 결심 되게 어려운 결심이에요. 그런데 좋은 결심입니다. 그걸 해야 다음이 또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가 계속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자하고 받는 월세하고 퉁을 쳤는데 계속 내 현금 흐름을 잡아먹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를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일기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결심을 내리신 것 같아요. 지금 단단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안성 동광 아파트는 지금 들어가실 분이 많아 보여요. 3분 정도 돼 보이시는데 만약에 1억 이하가 1, 2층에 나오면 들어가실 거예요? 고민이 좀 되네요. 고민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빨리 빼야 되는데 안 그게 이제 될까봐 거래가 잘 안 될까 봐. 맞아요. 그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1, 2층은 거래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양주에서 이미 이전 수강생분이 지금 6개월째 안 빠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팔리는 거를 지금 승현님 같은 사례를 일반화하시면 안 돼요. 드물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 두 분 멘토님을 제가 초대한 이유 중에는 제가 말하면 안 믿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바로 팔린 케이스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정말 저분들도 경험해서 끄집어내보자 그러면 2번이나 3번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많이 있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런 흐름 없이 아무런 막힘 없이 장애 없이 쫙 갔을 때 가장 빨리 끝나고 그냥 이렇게 가는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승현님이 겪었던 낙찰 당일날 도어락 비번을 줬어요. 이런 경우 빼고 일반적으로 법적 흐름으로 해결을 한다면 3개월 이상 가는 거예요. 잔금까지 한다니까 잔금 치고부터 내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연구 협상 한두 달 진행하고 소송으로 하든 인도명령으로 해서 강제집행으로 해결을 하든 그때부터 잔금 낸 시점부터 2, 3개월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해결했다라고 자기가 본인이 뿌듯하게 느끼려면 3개월, 4개월인 거예요. 그 이상이 갔어. 당연한 거예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게 제일 빠른 거니까. 지분이 아니면 1년 이내, 1년까지 끌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고액 물건이 아니고 소액 물건으로 가셨을 때는 한 3, 4개월 정도는 여유롭게 생각하십시오. 얘는 한 달 만에 듣던 나는 왜 안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마 승현님의 케이스는 제가 봤을 경우도 이건 책에 한번 써보고 싶은 케이스 정도예요. 첫날에 도어락 비번을 받았는데 매도자 바로 구하고 이 사람이 돈 구하는 2달 동안 부동산에 속기해준 단기 임대로 2주 사는 사람이 월세를 준다. 이거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예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 전에 한 분 더 계셨어요. 이 전에 한 분 더 다른 등기부관들. 여러분 아까 종원님 말씀하셨죠. 등기부는 모르시면 그냥 눈을 감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경매가 아니라 그 다른 어떤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고 등기는 모르면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등기를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 법인 나중에 만드실 건데 자, 그 정도 플랜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아까 들었죠? 법인의 소득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벌렸을 때 뭐 미쳐버릴 것 같을 때 하는 거예요. 하실 거잖아요. 좋아요. 자신감이 좀 없는데? 부동산 등기를 많이 하시면 법인 등기도 보여요. 용어가 같아요. 같은 등기소에서 다루는 용어예요. 그래서 아까 청주에 단독 낙찰을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정정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은 정정 등기를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지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혼자 낙찰 받는 거예요. 안 들어와서 한 번도 위ಚಾ리죠? 더 시작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단독 낙찰을 좋아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많이 가르치는 게 단독 낙찰이에요. 그러려면 3개 이상은 빨간 줄이 있어야 돼요. 3개 이상. 그럼 내가 이 3개 이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정호님이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하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알렸겠지. 조심해. 못 본 뭔가 있다. 큰일 난다, 큰일 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기부는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자꾸 병행을 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세요.
한 번으로 익혀진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잊혀지는 시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조모님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들을 때 저기서 얻는 게 너무 많았는데 여러분은 이걸 놓치고 가셨을까 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 흐름을 모르게 되는 시점이 5개월 정도 쉬면 없어져요. 등기를 치고 들어가는 서류나 이 진행 절차가 잊혀지는 시점은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기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싶으면 혹시 뇌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해마를 쓰고 단기 기업 쪽으로 옮겨서 장기로 이동을 하고 싶은 게 평균 목표잖아요, 우리의. 그럼 이걸 이동할 때는 반복이 최소한 2-3번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에 2-3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기를 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종원님 왜 단기에 제가 성장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냐면 한 달에 하나씩 등기를 쳤죠.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 매년 하나씩 하는 것보다 훨씬 세요. 강도가 강해요. 그래서 이러기야 싼 거를 들어가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온전한 아파트 한 개를 한 달에 2개나 혹은 2달에 3개, 3달에 각각 하나씩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해찰하신 것도 엄청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대리입찰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남이 낙찰 받은 것도 같이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해야 될 경험을 내가 가서 해버릴 수도 있어요. 대신 해주는 것도 엄청나게 굉장히 좋은 이타적인 행동이었지만 그 이타적인 행동은 내 협상력 한 번 더 늘린 거예요, 사실. 이해되세요? 광주 물건 해결하고 간 김에 하신 거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기분들은 너무 마음이 맞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대구, 부산, 광주도 광주가 조금 여기서 가깝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또 부산은 너무 멀고 대구가 더 가깝긴 해요. 대구는 지금 약간 치고 올라오는 추세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 쪽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제 광주 쪽으로 접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매매 지수가 11이었던 데서 지금 20을 넘보고 있어요. 19, 18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광주도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으로 가셔서 해결하시는 승혜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남 지역까지 넓혀버리신 분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멤버 너무 좋고 구성 좋아요. 졸업자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움직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동광을 추천드렸습니다. 왜냐면 1기에서 4개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가시밭계 고난길 면류관을 쓰고 걸어야 되는 길을 다 걸어놨어요. 이미 끝났어요. 거기서 대출까지 다 해결 끝났어요. 보증금만 내면 끝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저기서 안 할 이유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2월, 3월 때부터 추천했을 그때는 임장을 제대로 해보거나 뭐 낙찰 받아본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권리 분석상 서류상으로 이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정도의 추천이었어요. 근데 저분들은 실제로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버렸고 도시보증공사와 관련된 건이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일치하는 부분을 많이 찾아서 했고 심지어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도 해결을 해버렸어요. 끝내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른 거 찾으려고 애를 쓰시느니 여러분이 찾아봤자 그게 그거일 수 있으니 이미 찾아놓은 걸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다른 거 영역을 여러 가지 찾아보실 거에 플러스 챌린지를 반드시 결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정 원하는 바를 알아서 만다라트까지는 모르더라도 방금처럼 5개의 항목을 내려놓고 가족에 관한 거, 재산에 관한 거, 자녀에 관한 거, 내 지식이나 정보에 관한 거, 기술에 관한 거, 비전에 관한 것들을 쭉 내려서 써보실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쯤은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걸 넣을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시간 5분 들 테니까 지금도 써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들 분들 중에서나 아니면 지금 제가 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는 책을 지금 하나 탈고를 했어요. 10월달이나 11월달쯤에 나올 때 탈고했던 출판사 대표님이 우리나라 쪽에 이렇게 기업의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러 다니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뭐 장점 같은 거를 막 쓰고 나열해서 서로 얘기해주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 좀 촉진시켜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걸 해주시는데 저도 한번 해봤어요. 서로 품앗이를 했어요. 제가 경매 가르칠 때 이거 저한테 과외 주시고 저한테 그거 해주시고 저는 그게 비용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해봤는데 써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5분이건 10분이건 여러분이 쓰는 시간을 주고 쓸 수 있게끔만 만들어 오시면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시간을 길게 드리지 않을 거예요. 5분만 드릴 테니까 그 5분 동안에 내가 써가지고 만들 거를 이런 식으로만 써오시면 됩니다. 만다라트가 지금 가능하신 분은 만다라트를 구매하셔도 돼요. 지금 만다라트를 사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것까지 숙제를 주시면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서 아까 지금 종호님이 말씀하셨던 이 정도 카테고리로 한 5개 정도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까 토대적인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사회과학 쪽도 좀 읽으신 것 같아요. 경제적 자본 토대를 1번으로 잡으시니까 이 경제 쪽인 거예요.
왜냐면 이 물질적인 게 좀 확보가 돼야 다음 쪽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회부터를 가시면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나로 시작을 하시고요. 나 없이 가정으로 시작하시면 가정으로 가시고 점점 확대시켜 가시면 돼요. 직장, 사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 틀을 지킬 필요 있다 없다. 본인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 앞에다가 경제를 두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1번으로 보세요. 근데 이걸 알려면 본인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1주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한 주 안에 본인을 세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낙찰보다 이게 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면 낙찰은 그냥 따라옵니다. 저분들은 마인드가 너무 좋았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중에 마인드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여기 다 참석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네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꼭 해보시면 다음 주에 실무지식이 결합되고 여러분 경험이 조금씩 쌓여가고 낙찰받던 소리가 반드시 승혜님은 들릴 것 같아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자금도 뭐 계약해가지고 들어오고 하면 한두 달 내에 순천 거 이미 해결하고 있네. 순천 거 이미 해결하고 있죠 지금. 아, 네. 잔금 언제예요? 잔금 그 배당을 받는 날, 그 사람이 배당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고 해서. 배당기일 기다려주겠어요? 그럼 잔금 빨리 채웠어. 네, 근데 이게 또 알아보니까 잔금을 이때 이날 치는 날, 이날 치는 똑같고 약간 그게 텀이 짧은 날을 좀 경매게 알아보고 치려고 하고 있어요. 배당을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당 돈을 빨리 내버리고 이날부터 지금 배당기일 지정 신청을 해주라고 하면 돼요. 그럼 그날로 배당기일 지정 신청의 공문이 들어가면 부장판사 허가하에 인하가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주세요. 기일 지정 신청서는 소송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정 업무에 다 기일 지정 신청서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전자소송 사이트에 없으면 보정서로 제출해도 돼요. 그냥 그 경매계 직원이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경매계 직원이 의외로 잘 알지 않아요. 여러분 법원직 지원하면 경매계로 지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3%도 안 돼요. 어떻게 할게요? 그저께 20년 만에 만난 후배같이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중앙지법에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기는 20년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경매계 지원을 안 했대요. 왜냐면 경매계에서 숫자 한 번 잘못 쓰거나 사건 하나가 잘못되면 구상금 청구가 공문안에 날라온대요. 그래서 그걸로 고생하는 사람을 4명이나 봤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25억짜리, 50억짜리, 70억짜리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숫자 잘못 쓰는 건 잘못한 거지. 그럼 뭐 잘리는 걸로 끝내줘야지. 그게 그 구상금을 갖고 있는 건 평생 노예잖아, 노예. 지원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경매계 확실히 알았어요. 옛날에 저는 감으로 알았는데 경매계에 전화하면 전화 받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계장이에요. 사무보조는 어때요? 계장이고 개원이고 그냥 사무보조원인 거예요, 본인이. 지원을 안 하니까 아무도. 그리고 그런 어려운 사건을 하려고 덤비는 사람은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 덤비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3명 그렇게 맛이 가 있는 사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반드시 필요한 건 기일 지정 신청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셔야 돼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심지어 이혼 법정에서 기일 지정 신청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밀리고 밀려서 6개월, 1년까지도 갑니다. 4주 후에 봅시다 이런 거 없어요. 4주 후에 잘 안 돼요. 옛날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소송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우는 아이가 아니면 안 봐줘요. 그러니까 순천에 그분을 좀 빨리 내보내는 방법은 배당을 받아야만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 최우선 변제 대상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 배당 신청을 좀 빨리 당길 수 있는 기일 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기일 지정을 알아보신 다음에 전산 접수 가능 내 사건으로 돌리긴 했어요? 아, 네, 전자소송. 내 사건으로 돌려놨으면 그냥 거기다 신청하면 돼요. 기일 지정 신청서 양식을 경매 양식에다 붙여버리면 돼요. 그럼 그 문서 확인이 되면 전화가 올 거예요. 곧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잔금 납부 후에. 네, 잔금 납부 후에 그걸 해야 배당 기일 지정 신청이 되죠. 아, 네. 그 사유는 어떻게 붙이면 되겠어요? 청구 원인은 취지는 그렇게 하고 청구 원인에다가 이 우선 변제 2차 배당을 받아야만 나갈 수 있으니 좀 빨리빨리 이렇게. 아니면 그 사연 쓰지 말고 노멀하게 꽁멀하게 걔가 사연을 축축하게끔 그냥 드라이하게 기본 양식으로 내버려요. 인도명령을 굉장히 꼼꼼하게 쓰시는 분 봤어요. 인도명령 꼼꼼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인도명령은 기본 예제문 청구 취지 청구원이 그냥 그대로 내는 거예요. 추정하게 만들어 그냥 공무원이 오히려 그게 빨라요. 자세하게 붙인다고 뭘 붙이면
F형 공무원을 만나면 오 그래 그럼 빨리 해주는데 T형은 뭐라고? 어쩔? 어쩔 나 일 많아 씨 오늘 30개 초해야 되는데 지금 장난해? 뒤로 밀어놓고 이해되시죠? 읽어야 할 업무 로딩 부담을 주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걸 깜빡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쓰는 문장은 소송을 통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고 해당해 오는 것들을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구구절절 내용이 너무 감동 스토리예요. 판사 읽어요 안 읽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도 해당하지 않아요. 나를 감동시키려고 울리려고 했다면 그건 연애 편지인 거고 이 사람은 이 안에 법적 관계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극악한 사람이 사기적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여 이거 지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 주장이 법치와 일치하느냐 안 하는지를 머릿속으로 또 고민을 해야 되죠. 늦어지겠어요? 빨라지겠어요? 그러니까 뽕을 두 번 문서만 보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 갑에 서 있는 문서를 제출할 때는 사유 제출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사유 제출은 내가 몇 문장이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첨부 파일에 넣을 수 있는 증거 서류가 있을 때만 쓰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를테면 이번에 취소 신청 도와드렸던 분이 조합 설립 인가된 이후에 들어간 물건이 청산 절차를 밟았는데 입주권이 나와 있는 사실이 매물세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그냥 이렇게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이건 무조건 디나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제출한 증거가 없잖아. 조합까지 가가지고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어요. 이거는 경매를 받은 물건인데 청산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는 걸 직인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걸 첨부 파일로 첨부하면 첨부 원인에 뭐라고 써줘야 돼요? 내각 물건 명세서상에 등장하지 않는 청산 물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뭐 뒤에 있는 증거로서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럼 그 문구를 보고 첨부 파일에 올려서 확인을 해보겠지 서류를. 판사들이 일하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전산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서류는 여러분이 눌러야만 화면으로 보여요. 그럼 글자에 서류를 냈다는 걸 써줘야지. 안 냈을 때는 쓰지 마. 기본으로 내세요. 인도명령은 여러분이 갑이 열리에요. 절대 갑이에요.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3일 내에 원래 해주게 돼 있어요. 추석 껴도 뭐 바로 해주구나. 이해되시죠? 선생님 그러면 이분이 대학원 있는 임차였는데 이분은 원래는 이제 잔금 내면 제 소유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상 거주를 하는 건데 대학력이 있는 분이면 무상이 아닌 건가요? 네. 그러면 기다려주는 게 당연히 맞는 건가요? 아니 돈은 받아야지. 그러니까 배당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제가 지금 금액이 순천 기준으로 얼마예요? 그 사람 잔금이? 3,800. 3,800이면 순천 기준으로도 소액 임차인에 해당돼요? 네, 소액 임차인이고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그럼 이렇게 받는 거예요, 대학력은? 지금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겠네. 자, 소액 임차인 구별된다 안 된다? 돼요? 자, 소액 임차인은 지역별로 권리 순서와 상관없이 저 뒤에 한 1000번쯤에 있어도 메뉴로 올려서 주는 금액을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해됐어요? 네. 들려요 이제? 네. 그게 지역별로 규정이 돼 있는데 서울 기준 5,500만 원까지 줘요. 그럼 5,500만 원까지 준다는 얘기지. 대상자는 뭐냐? 1억 5천까지가 대상자예요. 두 개의 차이점인지 알겠어요? 숫자 차이점? 순천으로 가볼게요. 순천은 싸겠죠? 좀 더? 3,800이니까 당연히 대상자 항목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변제 금액을 3,800 다 주냐? 아니요. 2,000까지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1,800은 어디서 받아요? 자기 순서 가서 받아요. 자기 순서 가서. 자기 순서 가서 받는데 대항력도 있대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대항력도 있다는 건 자기 순서 앞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야. 전입신고했던 날짜 앞에 아무런 권리도 없다가 대항력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낙찰이 2천만 원을 됐어도 2천 배당해 준 다음에 1,800을 이 사람이 계좌이체 받는 거예요, 승현님한테. 그죠? 근데 얼마에 낙찰이죠? 4,200. 그러면 못 받을 사유가 아무것도 없냐. 배당으로 다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 일자만 앞당기면 이거는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배당 받아야 딴 데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배당만 빨리 하게 만들면 승현님이 문제가 클리어죠. 봐봐요. 물건마다 상황이 달라요, 같아요? 물건 안에 사람이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상황이 다 달라서 매 물건을 받을 때마다 다 다른 상황이 나타나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게도 하필이면 낙찰을 받아서 이 길을 들어왔어요. 지금 여러분은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 납부 전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건 수업보다 더 리얼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승현님의 전화번호를 자꾸 갖고 있으면서 그 배당 언제? 이런 거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배당 기일 기준에 수술을 했으면 배당 기일 빨리 땡겨주는데 뭐 한 달까지 안 가고 얼마나 땡겨줘요? 이런 것도 물어봐도 돼요. 지금 잔금 납부 기간이 한 언제가 10월 한 중순쯤 돼요? 어제 확정이 됐으니까 한 달이죠, 그때부터. 이게 연휴가 껴서 일주일 연휴를 맞춰갖고 10월 26일까지 잔금인데 10월 26일까지 이전에 잔금을 지금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10월 26일까지 배당일자를 물론 거기 배당계하고도 조율을 해야 될 겁니다. 공무원들 하는 일이 바빠요. 게다가 거기 광주지방법원 순천 지원이 있나요? 네, 순천지. 경매를 순천 지원 가서 갔었어요? 대리. 그러니까 순천 지원이었어요 거기가? 아니면 광주지방법원이었어요? 공론 아니고 순천지. 순천이 우리가 커졌단 말이야? 이야 신기한데 이거? 순천 이거 몇 명이지? 보통 지원에서 경매 사건 같은 걸 같이 열리려면 거기에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정된 규정 자체가 있어요. 성남 지원 같은 데나 부천 지원 같은 데서도 경매 사건이 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뭐 의정부 지방법원이나 인천 지방법원에 다 관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배를 해준 겁니다. 그 정도로 순천 지방법원이 지금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는 순천은 인기가 안 줄었나 봐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좀 하나를 더 이렇게 해요. 광주 쪽을 보시는 분은 광주 플러스 전남 쪽에 순천 쪽도 괜찮다. 하나 보십시오. 제가 목포 나주 저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나주 혁신도시도 있긴 한데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만 혁신도시예요. 깨끗한 아파트는 있는데 거기에 기업이 없어요 지금. 이러면 수도권이라도 있으면 베레타운도 되는데 거기는 광주로 출근하는 사람들 그 길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나주혁신도시 만약에 들어가실 분은 거래가 한 달에 한 6건, 7건 이상 되는 아파트만 들어가십시오. 그럼 승현님도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승현님이 이 물건 문의 왔을 때 하도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거래량 많이 나오죠? 그거 제일 먼저 물어봤죠. 네. 조례동에 있는 거예요, 혹시? 8일 금액. 네. 그러니까 거래량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묶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지금 상가로 묶여보신 분 아시죠? 상가로 묶여보시면 알잖아요. 팔리지 않잖아. 살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도대체 1억을 깎아도 나타나지 않아요. 경매로 사셨으면 그나마 싸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 근민생활시설 다시 지어가지고 지금 운용을 굉장히 플러스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넘길 때도 25% 수익을 맞춰놨으면 돈이 경매나 여러분 아파트처럼 가격이 계속 들어올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맞춰놓은 2차 분의 수익률을 갖고 산정을 하는 거예요. 대출 60을 받았는데 25%를 만들어 놓으셨으니 나는 15% 정도도 만족해 라고 생각하고 10% 정도 수익률을 내가 가치 가격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샀던 가격의 원가에서 10% 정도 비율을 올리는 건 어느 정도 가치가 되냐면 서울 수도권이면 이게 10억이에요. 10억. 대전이면 이제 감가가 조금은 되겠죠. 한 3, 4억은 될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차익을 3, 4억을 내신 거예요. 25% 만들어내신 것 때문에. 물론 지금 이것도 15%를 잡아서 그런 거죠. 대전도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런데 대전도 6, 7%에 만족하는 근생 건물들의 사람들이 돈을 갖고 들어온다면 60%에는 지방이니까 안 들어올 것 같긴 해요. 10% 선에 맞추면 이익이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저번에 이제 시기를 보내면서 다 세팅을 해놓고 올 세팅한 다음에 이거를 그렇게 넘기고 그 돈 가지고 아파트를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방향 설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고생 너무 하셨습니다. 오늘 숙제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걷기입니다. 괜찮은 걷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5분 시간 드릴 때 쓰실 것을 미리 준비해 오신 겁니다. 써 오셔서 베껴도 돼요. 앞에서 한 사람이 봐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써 오셔서 그대로 베끼셔도 되고 많이 반복하시고 많이 걸으신 사람일수록 그냥 그대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외워질 정도로 쓰셨다면 그거 달성될 겁니다. 시간은 상대적이라서 과학의 개념에서 여러분 시간이 안 흐르고 있는 걸 아세요? 시간이 흐른다는 게 좀 동의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시간은 상대적인 개념이라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고 뭘 보냈느냐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날 뿐인 거지 흐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흐른다를 정의할 수 없대.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에 지났어도 일주일이 흐른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정한 요거를 그때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일 뿐인 겁니다. 해갖고 봅시다. 부담 엄청 들었네. 과학과 진영에서 엄청 부담 들었어요. 이것까지 해결해내시면 지식은 붙어요. 어쩔 수 없어요. 들어갈 물건도 정해져 있어 사실은. 다른 물건 여러분이 찾아오시면 더 좋은 지는 봐드릴게요. 어디 들어가는지 합리적인 게 일단 공시지가 1억 이하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오케이? 네. 공시지가 1억 이하 보시는 분은 참조하실 게 광주를 하시면 멘토님의 도움을 엄청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 꼭 팔릴까? 전라도 예, 전라도 거죠. 전주하고 청주를 하시면 도움 엄청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해결 안 됐어. 그럴 때 다리를 잡는 거예요. 마침 내가 들어갈 지역에 압도적인 고수 하나가 서 있다. 근데 적군이 아니네.
여러분 무협지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엄청 위로가 됩니다. 살려줄 수 있거든요, 나를 한 번쯤. 이해되시죠? 실수 하나쯤은 막아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네. 아까 대출이 다 막. 대출 다 막힌 거 12월 이후는 해결돼요. 여러분이 12월 이후에. 여러분이 지금 10월쯤에 시작했죠. 결심해갖고 11월쯤에 낙찰 하나 처음에 딱 받기셨죠. 압도적인 숫자로 간다면 또 야, 여기서 또 사오신 거 아니야? 여기서 하루에 4개 막 사진 찍어서 막 놀리듯이 보내. 야, 기본 이렇게 부채처럼 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기도 하면서 어떻게 4개를 받아오지? 뭐 그런 느낌. 받아오시면 처리하는 기간 동안의 시간이 있죠. 1월 1일은 전부 다 리셋됩니다. 모든 은행권에 1년 대출 제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이 아까 자꾸 바뀐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는데 10월, 11월, 12월은 매년 불안한 시기예요. 앞서도 다 썼어. 안 써도 불안한 시기야. 안 써도 그걸 소모해야 돼. 과열 경쟁이 일어나면. 진짜 집값 거래 안 되는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이렇게 보낼 때는 은행들이 대출이 다 한도 소진이 안 되니까 특판을 항상 9월달 추석 이후에 빼요. 그래서 특판 할인 예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할인 대출 마이너스. 그걸 안 보셨으면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 별로 없었던 거고. 그런 시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가 어떤 시기다?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아가서 1금융도 다 막혔네.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 농협하고 하나는 됐었거든요. 근데 그분 이후로 또 안 됐나 보네요. 그러니까 자주 킵업 하셔야 돼요. 지금은 새마을금고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11월 낙찰받고 12월 한 달 보내서 잔금 납부를 만약에 1월 1일 자사금으로 해놓으면 내년 걸로 받는 거니까 무리가 없죠. 이거는 다 나올 겁니다.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본인 DSR만 챙기세요. 본인 DSR이 뭐냐? 지금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대출이 있는데 내가 월급이 400이야. 근데 한 달에 200 이상 원리금을 갚고 있어. 이러면 대출 안 나옵니다. 이것보다 쉽게 설명할 수는 없더라고요. 정말 복잡한 공식보다 이렇게 간단히 보통 400이 평균이잖아요. 자기가 보통 200을 갖고 있다 쳐요. 아주 최저임금을 가볼게요. 200을 갖고 있으면 100만 원 이상은 원리금에 상환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자기 대출 캐패시티예요. 그만큼이 자기 대출 나오는 영역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가서 물어봤더니 사업자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뗄 수 있는데 거기가 장난을 많이 쳤으면 신고가 800, 1000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장난 많이 쳤어요, 안 쳤어요? 오히려 세금이요? 최대한 줄였다고 하는 거 보면 세무사가 쳐준 거예요. 실효성을 발휘했으면 800이나 1200으로 신고됐을 겁니다. 2400 이하로 내려가, 그러니까 2000 이하로 내려가면 3억이 안 나와. 그러니까 800이면 아니죠. 더 냈죠. 그거는. 응? 세금을 그만큼 냈다는 거죠. 더 냈다고요? 세금을? 네. 무슨 말?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뜻이? 신고를 800. 신고를 소득 신고를. 소득 신고 얼마냐? 소득 신고가 1년이야 아니구나. 1년. 1년이죠. 종합소득세. 업종이 뭐예요? 저요? 자영업종 뭐예요? 서브웨이. 서브웨이면 나와요. 아무리 줄여도 서브웨이 뭘 줄일 거야 저기서? 카드 매출 대부분 카드 매출이니까 다 줄일 거예요. 다 줄여서 서브웨이라고 미리 얘기를 영세 자영업자인 줄 알았네. 서브웨이는 아무리 세무사가 칼춤을 추고 난리를 쳐도 대출 나와요. 몇 프로 없어? 없어. 그냥 대출은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서브웨이시면 서브웨이 무슨 점이에요? 어디서 보세요? 강변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나와요. 대출은 5억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대출 있어요 없어요? 없어. 5억 넘게 나와요. 그럼 10억까지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하시면 소득 증명을 빼보세요. 빼보시면 저기. 그 소득 금액이 네, 소득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실제로 버는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걸 적용해 보시면 교수님은 근데 너무 독특하다 진짜. 너무 독특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은 걸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무는 다 맡기셨나 봐요 다른 사람한테. 전문가 다 위임하셨죠. 세무사인가? 그러니까. 공사. 어. 근데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지금. 세무에 대해서 일도 몰랐는데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배웠어요. 궁금해. 남편이 뭐 하실까 지금 궁금해 지금. 재벌 아니야? 아까 강진구 아파트 10억 대출 받으셨다고 하는 거 사업자 대출. 아니. 그분은 소득이 높아요. 소득으로 10억 대출. 네, 소득으로 10억을 받았을 정도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합치면 소득이 한 2억 넘어가겠죠? 저는 이제 저희 옛날엔 10배 나왔는데 자기 연봉 총액, 그러니까 세금 감가하지 말고 순수 연봉 총액이 이제 5배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서민은 제외예요. 서민은 3억까지는 그냥 몰아주기. 2천만 원 받는 사람 3억 나와요. 디딤돈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르게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본인이 지금 서민 계열 쪽에 있으면 그걸 정부에서 그냥 뭐 집사라고 쥐어주고 쌍짓돈 주는 걸 안 받는 게 너무 이상해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 안 삽니다. 근데 사고 싶어 죽겠는 사람한테 절대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고 싶어 죽겠는 투자자 입장 쪽으로 얘기하면 보통 5배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1억 벌면 5억까지 무리가 없어. 1년에. 제가 이제 동네 와서 제가 남편 매매도 대출은 둘이 합쳐서 합쳐서 보통 공동명. 그러니까 부부라는 건 일정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너무 사랑하고 애틋한 사이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묶여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사이가 돼요. 한 명이 무너지면 집도 같이 없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수현님한테 항상 결혼을 앞두신 분한테 얘기를 드리는데, 공동명의로 사지 마세요. 어차피 공동명의 아니어도 공동이에요. 공동운명이라서 명의로는 불편해지기만 할 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은 많이 갖고 계시니까 남편이 하나도 없잖아. 헤어질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 시작인데. 그죠? 별일 없어. 뭐야 이거?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시작이. 아까 마이벨 설명하면서 힌트 드렸어. 근저당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혹시 공동명의로,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집 한 개 가지고 평생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옛날식 마인드. 내가 집 하나 딱 사면 은퇴할 때쯤에 뭐 이 집 우리 아이 묻어줄까 말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승현님 정도의 그 능력은 한 개로 안 그쳐. 내가 봤을 때는 한 2, 3년 내에 30개가 됐을 거예요. 아, 선생님 갑자기 네. 매매사업자 음. 하면 1주택 비과세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없다고. 똑같아. 경영이랑 똑같아. 그러면 다 한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활용하려면 굉장히 좋은 주택 2개를 갖고 있었을 때 매매사업적으로 돌리는 거는 재고자산으로 계속 사고 팔 수 있는 능력이 본인이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앞에 거 안 다쳐. 안 팔렸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해서 다 처분했을 때 1가구 됐을 때 2년 지나면 그걸 비과세. 그때의 시점으로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 원래 한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는 얘가 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두 번째 주택을 계속 돌리는 건 매매사업적으로 빙빙빙 돌고 있잖아요. 얘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다만 얘를 세금 신고, 양도세습자 신고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매매사업자로 돌리는 게 안 팔린 상태로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얘가 없고 그냥 네. 1주택으로 그러면 안 팔린 상태로 있더라도 이거를 곧 팔 상태로 바꾸는 거를 이제 재고자산에 등록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 세무사가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하려고 하면 큰 코 다쳐요. 잘못한 걸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무사가 이걸 해주면 이거 하나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본인 주택에. 그럴 때는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상담을 지금 제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상담을 세무사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해요.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이거 컨설팅 비용이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어요, 지금. 지금 시세가 1,0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실거주 1주택 뭐 분양가? 화성? 네. 그거를 비과세를 처리하려면 나머지 2주택제에 돌리고 있는 게 1억 이하 있고, 양도세는 팔아버릴 거고, 두 번째 주택 돌리면서 팔 건데 이 앞에 또 비과세 받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매매사업자 팔았을 때 기준이 아니고 지금 샀을 때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네. 이렇게 앞서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를 다음 주에 또 들으면 새로울 거예요. 3주차에 줌으로 들을 때 또 들으면 새로울 겁니다. 지금 거기서 궁금해요. 제가 지금 현재 거주하는데 지금 비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매매 사업자를 내면은 이거를 거기서 팔으려고 하는데 매매 사업자를 냈을 때 뭐 비과세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주택이 몇 개죠? 하나, 2개까지는 취득세도 그냥 아무 문제가 두 없잖아요. 개까지. 한시적 1가구 주택 비과세 제도는 뭐냐면 매매사업자 낸 거 안 낸 거랑 상관이 없어. 매매사업자를 냈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본인을 매매사업자로 인정합니다. 이게 아니고 아무도 달라진 게 없어. 변화가 없어. 언제만 등록이 되냐? 양도소득세를 하나 신고를 하려고 할 때 매매사업자를 겹붙이면 그때부터 너 매매사업자였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주택밖에 없는데 하나를 더 샀죠. 네. 그거는 매매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한시적 1가구 2주택은 뭐냐면 얘를 샀는데 1년이 지났어요. 하나를 더 사. 그럼 내 주택 몇 개? 2개.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얘가 2년이 됐네요. 얘를 팔면 얘를 비과세해줄게 이거예요. 그렇게 1년에 하나씩만 거래를 계속 하셔도 2년이면 거의 매도하고 매수를 한 거니까 4건씩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초보자분들은 차라리 매매사업자를 하지 말고 1년에 한두 건씩만 거래를 할 거면 한시적 1가구 주택을 자꾸 돌리는 건 어떠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 오히려 그게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사실. 종호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알 거예요. 많은 개수를 하면 노력과 시간과 이 에너지는 엄청, 지식은 너무나 많아집니다. 자신감도 많아지는데 그걸로 큰 돈 벌었냐라고 물어보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럼 어떤 애들이 큰 돈을 버냐? 저희 작은아버지는 반포 저기 중흥아파트 있을 때 4천만 원의 분양을 받았대요. 근데 아직 안 판 거예요 아직. 그 50억이 넘어가지고 지금 뭐 2주택 재건축하는 거 플러스 1 플러스 1 한대요. 그분 부동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자기계발서 열심히 읽어요. 열정적으로 65세 70세인데 뭐 아직까지 눈이 총총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 돈은 비과세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질문 오신 분도 일산 집을 5억 5천에 팔아서 파주 공장에 투자하고 화성에 지상을 샀대요. 노후 자금으로 월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샀대요. 근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월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자꾸 부과되고 이자율의 변동폭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 남는 돈도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5년 지나고 났더니 자기가 팔았던 집이 2배가 올라있고 자기는 그 집을 다시 살 수 없는데 월세를 전전하고 있으니 와이프는 한심하게 보고 이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해결을 해달래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시 주택으로 가셔야지. 눈물을 머금고라도 얘를 빨리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투자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그 돈을 현금이 뭐 본전이라도 남았을 거 아닙니까? 갖고 돌아오셔서 집 하나로 다시 만드시고 가족한테는 선물을 준 다음에 이 실거주 아파트는 안 건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건 남자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2개, 3개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1개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건 뭐랄까 본진 개념으로 좀 가셔야 돼요.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어요? 여자분들은 스타크래프트 모르는 거야! 본진이 틀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아무리 안 좋고 좀 작은 거여도 만약에 옮길 거면 실거주로 옮겨놓고 이걸 털어버리는 거. 본진 개념을 하나씩 꼭 있는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진 다 있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자산을 많이 모으신 분은. 그래서 자기한테 신경 쓸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한계를 좀 없애는 개념으로 자꾸 인생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20대 때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인생에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취업도 안 됐을 거고 결혼도 안 했을 거고 집도 없을 거고 희망도 없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승현님은 모든 걸 지금 다 세팅해놓고 결혼을 2주 뒤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우리 또 축의금 내러 가야 되겠네 이거. 이거 멱살 이기 부대 출동이요 이거. 어디서 해요 결혼? 일원동 성당에서. 아 이런동 성당이야 또? 성당이구나. 자 이런동이랍니다 여러분. 좀 더 친해지면 갑시다. 일단 저분 가는 걸 잘 보고 계세요. 그러면 한 바퀴 도는 경매는 대리 만족 끝. 지금 낙찰 받아서 바로 왔기 때문에 잔금 납부 전이에요. 잘 보고 있으면 돼요. 돈 많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순천 아파트잖아요. 4,200에 받았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전세금 2,800이래요. 맞아요? 3,800이래요. 4,200 초생 400만 원 차이야? 갭투 400이네요. 물론 이제 원주 갭투 해갖고 오신 분도 계세요. 여기에 조용조용한 게 되신 분이 혼자 쓱 하셨더라고요. 400, 100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1억 7천짜리를 뭐 1억 6,900 전세 끼고 사시고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갭투 하실 분은 갭투 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알겠죠? 원주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지금도 수도권 인근에. 구축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순천 이렇게 들어간 거는 굉장히 큰 모험이고 도전일 것 같아요. 제2형이면 못해. 피니까 한 거예요. 순천! 내려가는데 얼마야 시간이? 비행기 타고 가나요? 아 KTX가 있구나. KTX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냥 순천. 바로 가요 순천은. 방면. 순천은 바로 가니까. 그래도 순천을 가신 건 너무 대단한 거예요. 한참 광양 바람이 불 때 중화동 막 쓸고 오신 분들 다 역전사가 돼가지고 쓰러지셨거든요. 그 단기로. 그러니까 지금 시기 너무 좋게 들어가서 거기 지금 쑥대밭 돼 있는 다음인데 그래서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최고가 얼마예요 거기? 중반. 그죠? 아니 좋은 가게 들어가셨네요. 근데 몇년 된 오래된 거예요? 거. 아, 엘리베이터 없는 5천. 몇년 된 거예요? 2020년 이상 된 아파트. 당연하죠. 89년. 그런 것도 5, 60년. 단타가 돼요? 그 거래량이 있어요. 네. 거래가 저번 주에도 거래하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있는 아파트를 제가 들어가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30년 이상 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거기 벌레들 사는 곳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이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사람들한테 전혀 지지 않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적도 가까워 보이는데 거래는 3년에 한 건? 이런 거 많아요. 자, 어디? 너무 좋아서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좋으면 거래가 돼요. 너무 좋으면 거래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팔고 싶은 사람의 가격은 너무 높아.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고는 싶은데, 저게 월세나 전세로 살고는 싶은데 이걸 사서 굳이 하고 싶지는 않은 아파트 경우에 안 내려와요. 이게. 그럼 거래는 3년 이상 안 돼요. 그런 게 많아요. 서울에 10년 이상 거래 안 된 것도 있어요. 나오려면. 서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경매 찾아보면 알겠지만 서울에 아파트라고 검색해 들어갔는데 아파트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많죠. 내가 보기엔 뻔히 빌라인데 이거?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의 정의는 건축법상 5층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는 402호, 402호, 403호가 많은데 아파트부터는 501호, 502호가 나오기 시작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빌라를 만나면, 우리 눈에 보기에 빌라를 만나면 오피스텔이거나 도생이거나 아파트로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건축.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빌라 가세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없다? 없을 겁니다.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세대가 아니야. 연립도 아닙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을 것이다. 다주택자인데 매매사업 자기가 이제 이미 택지를 갖고 있어. 그러면 매매사업 이거 팔면서 나 매매사업자 등록해서 팔을래. 그러면 그거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그것도 입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매사업자는 안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돈이 안 들어요. 법인처럼 유지하는데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저 매매사업자도 있대요. 저는 이제 그 사업자가 제 명의가 아니고 남편 명의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로 제 이름으로 수입 잡혀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네요. 네, 사용. 수입 잡혀 있는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 이게 제 이름으로 소득을 소득 증명할 게 없어요. 그렇죠. 소득 증명이 다 남편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 명의 매매사업자로 내시는 게 유리하죠. 남편 소득이 아예 없으면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네. 소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긴 한데 제가 제 통장으로 급여로 이체를 해놓고 있거든요. 급여 이체를? 네. 저 예전에 들었던 그냥 저거 지금 급여 이체 급여라고 해갖고 이제 그게 이제 국세청에 들어가면 소득금액 증명이라는 데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 계좌 이체 내역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출 낼 때 보니까는 그렇게 전에 급여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끊어줄 수 있는 회사에 원천징수 소득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그 회사가 그걸 해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짜고 내가 질부 급여 이렇게 주면 이게 국세청에서 인정이 된다는 게 웃긴 거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사는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매매사업자 낼 때도 자격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매매사업자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고 매매사업자를 냈는데 나중에 대출을 받으실 때 소득이 없으면은 근데 이제 저희 남편 명의로 하게 되면은 대출 실행할 때 저희 남편이 가서 다 자서를 해야 되는. 길에 오라 그래도 돼요. 네? 오라 그래도 돼. 은행에서 뭐라고? 우리 오빠한테 와라. 자서 들고 와. 아. 나 바빠. 여기로 와요. 여기서 하고 가요. 근데 은행 분들 카페에서 한번 만나는데 커피 끝까지 안 시켜. 와, 장난 아니야. 커피는 시켜줘야 돼요. 사주더라고요. 마음에 들었네. 마음에 들었어. 사주던데. 사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디테일은 또 처음 듣네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 때는 숙제 꼭 해오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용어 정리는 중간중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보내드리긴 할 거예요. 오늘 나왔던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았어요. 사실 주택 들어가실 거면 지금 오늘 배운 승현님에게 들어갔던 주택이라든지 매매사업자 찾을 때는 오늘 종호님이 얘기해주셨던 세율구간 정리만 머릿속에 익히고 계시면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등기부라는 게 어떻게든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책이 생기면 꼭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등기부를 모른다는 건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물건 들어가시려고 고르셨으면 꼭 저한테 보내세요. 그 물건에서 반드시 등기 너무 쉬운 거 올라오지 마세요. 저 쉬운 거 안 받아요. 너무 쉬운 거는 여러분이 못 받아요. 여러분이 그걸 해결할 만큼의 수익이 안 날 거예요. 요즘 다 추세가 경기도권, 서울권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팔아갖고 수익 낼 때 500 이하로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도 많아 보여요 지금. 승현님이 지금 첫 낸 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500 이하로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계산을 조금만 좀 수익을 덜 보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써버리거나 아니면 더 내겠다고 쓰면 낙찰은 되겠지만 수익이 안 날 거고 덜 내겠다고 쓰면 낙찰이 안 될 거니까 적어도 빨간색으로 표기된 게 3개 이상은 되는 거를 항상 찾아요. 그냥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5개 이상이면 더 좋아요. 근데 5개는 여러분 너무 어려울 거야. 여러분한테 너무 큰 무리야, 무리. 5개 정도 되면 단독 납찰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런 것도 찾아오는 거예요. 유치권이 그런 거 다요. 네, 유치권 좋아요, 유치권. 아파트에 유치권이 잘 없지만 아파트에 유치권 있으면 최고입니다. 빌라에 5층짜리 빌라 하지 마. 강남 고급 빌라 하지 마. 강남 고급 빌라 하지 마. 안 팔려요. 물어봐요, 저기. 저희 집도 설해마을에 안 팔려요. 전세는 낮아요. 당연하죠. 저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했던 말을 뚜루루루 돌려볼게요. 여기 살긴 너무 좋아. 사고 싶진 않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파트는 거래량이 있다는 건 사고 싶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야, 이 돈으로 사는 김에 사버리지 뭐. 그래서 저런 3,800만 원짜리도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가격이 싸고 비싸고 해서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근데 빌라는 가려져 있어서 안 보여. 저기는 뭐 집이 한 6채 있다 칩시다. 3층이면 거래가 3년 동안 한 건도 안 일어나게 할걸요. 시세 조정은 불가능하죠. 꼬마 빌딩인데 주택으로 안 잡히는 것들은 어떤 종류예요? 꼬마 빌딩이면 주택으로 다 안 잡히죠. 그랜 생활시설. 아니 그 원룸은 주택으로 잡히나요? 원룸도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원룸도 주택으로 잡히려면 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등록하셨으면 주택으로 잡혀요. 경매에서 꼬마 빌딩 찾아보려면 어떤 카테고리에 불러야 돼? 꼬마 빌딩이 나와요? 근린 상가? 근린 시설? 근린 생활시설, 근린 생활시설, 근린 상가, 그냥 상가, 사무실도 돼요. 그거는 꼬마 빌딩이 아니잖아요. 꼬마 빌딩이 아니도 사무실로 돼 있는 게 나오고 사무실 5층짜리를 만들었으면 나오고. 등록을 뭘로 했냐의 차이. 사무실 이런 거. 그 두 개로 분류해놨잖아요. 주택, 상가, 토지, 카테고리 이렇게 돼 있죠. 주택, 토지 빼고 상가만 누르면 그게 다 주택수에 안 잡혀요. 그러면 10억 정도 해서 내가 한 2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로 꼬마 빌딩을 그건 좀 약간 정리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원래 너무 당연한 말인데 최근에 이제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고 10억이면 지방 꼬마 빌딩 그냥 온전히 단독 건물이 내 거 소유. 주택만 아니면 그러니까. 단독 건물을 그럼 지방으로 주택 가죠. 아니- 네. 지방으로. 거기 전문가가 있어요. 10층에 돼 있어요. 대전에 근생 낙찰 받으셔가지고 지금 25% 수익률 세팅하신 분이 계세요. 저분도 지금 들어간 돈이 만약에 10억이 버텼으면 1억, 2억밖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 이상해요. 여자분은 이상해. 절반이야. 아니에요. 이 두 분이 이렇게 저거 묶여 계세요. 여기 묶여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또? 계속 물어봐요. 이거를 보시고 그거는 톡으로 보내줘 그러면. 네, 톡으로 답변 해드릴게요. 네, 저한테 보내주세요. 부산 아파트 보시면서 보내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인차인 영화에 안 나온 사람이 전세에 연락했더니 이거 미쳤냐니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없어요. 아 거기 내 선생님들 그 사람이 바로 임금명령 대상이에요. 인도명령? 내보내긴 해야 되니까. 그런데 네, 이거 찍어서 이거 보내드릴게요. 최근에 전입을 했어요. 이야 최근에 전입한 건 관리비라도 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주인이 넣어준 거지. 끼니로 가셔갖고 하시는 거죠? 아니. 멘토분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쌤 대지권 미등기는